33년 동안 수천억을 다렸는데 다 끝났어. 여보, 미안해. 누군가에겐 그냥 숫자일 뿐이지만 저 같은 영끌 쪽에겐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대기업 재무팀장으로 33년을 일하며 수천억 원을 주무르던 제가 왜 지금 아파트 경비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유예 하나만 믿고 버티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제 이야기는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처럼 도장 하나 때문에 2억 8천만 원을 날리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며칠 전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세입자에게 23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또다시 그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 시행일이 코앞인데 전세 계약 해지 동의서에 도장 하나를 받지 못하면 거래 자체가 무산됩니다. 세입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달려와서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33년간 대기업 재무팀에서 수천억 원을 다뤘던 사람이 단 하나의 도장 때문에 2억 8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재무제표의 숫자는 제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의 마음만큼은 끝내 읽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저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저는 1963년생 김재무라고 합니다. 저는 30살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재무팀에 입사해서 63세에 퇴직할 때까지 33년을 오로지 숫자만 보며 살았습니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팀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제 손을 거쳐간 예산이 수천억 원은 좋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의 오차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엑셀의 신이라고 불렀고 후배들은 팀장님 검토 끝나면 그냥 결제 올려도 된다고 할 정도로 저를 신뢰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만큼은 제가 틀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회사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저는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33년을 바쳤는데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에 그동안 모아둔 적금 1억 5천만 원, 합치면 4억 7천만 원이 있었으니까요. 아이들도 다 컸고 대출 없이 갚아놓은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0.5%까지 낮췄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연 1%도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저는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두려다가 이자 계산을 해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4억 7천만 원을 넣어봐야 1년에 500만 원도 안 되는 이자라니 한 달에 4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33년을 일해서 모은 돈이 한 달에 치킨 10마리 값도 안 되는 이자를 준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 무렵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씩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무팀장 출신이면 부동산 투자는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숫자 계산은 내가 제일 잘하잖아.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저는 평생 월급쟁이였고 투자라는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라는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시행했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연장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을 사서 시세가 오르면 팔 때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사면 실투자금이 확 줄어든다. 금리가 이렇게 낮을 때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수익률이 극대화된다. 숫자로만 보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자라는 것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3년 동안 회사 돈은 완벽하게 관리했잖아. 내 돈이라고 못할 이유가 뭐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부동산 투자 좀 해보려고 해.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우리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돼? 아내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엑셀 파일을 노트북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지금 은행에 돈 넣어두면 이자가 1년에 500만 원도 안 돼. 근데 부동산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 여기 봐. 경기도 광명 아파트가 작년에 비해서 벌써 15%가 올랐어. 저는 밤새 만든 시뮬레이션 자료를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가 탄탄해서 가격 하락 위험이 적다는 것, 전세를 끼고 매입하면 실투자금이 확 줄어든다는 것, 양도세 유예 기간 내에 팔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것, 모든 게 숫자로 증명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여보,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가 안 팔릴 리가 있어? 전세 수요는 항상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전세 놓으면 돼. 그때 저는 속으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33년간 숫자를 틀린 적이 있던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그냥 계산이야. 계산대로만 하면 무조건 된다. 저는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퇴직 후 2달 동안 경기도 일대의 아파트를 50곳 넘게 발품 팔아 다녔습니다. 광명, 의왕, 군포, 안양, 부천까지 소형 아파트 단지란 단지는 다 돌아봤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를 물어보고 전세 가율을 체크하고 최근 거래 내역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제가 만든 엑셀 파일은 200줄이 넘었습니다. 각 아파트별로 매매가, 전세가, 전세가율, 예상 시세 상승률, 예상 수익률까지 전부 계산해뒀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3곳을 낙점했습니다. 광명시 철산동 24평형, 의왕시 내손동 21평형, 그리고 군포시 산본동 18평형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3곳 모두 경기도 중하급지였거든요. 강남이나 용산 같은 상급지가 아니라 언제든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눌릴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만 봤으니까요. 세 채를 합친 매매가가 8억 7천만 원이었고 전세를 끼면 실투자금은 2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퇴직금 3억 2천만 원에서 2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생활비로 남겨두는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 담보대출 4억 원을 더해서 총 8억 7천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잘 될 거지? 저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3년 동안 숫자로 먹고 살았잖아. 이건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그날 밤 아내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차례야. 애들한테 뭐라도 물려줄 수 있게 됐어. 그런데 그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200줄 어디에도 세입자라는 변수는 없었다는 것을요. 과연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세 채의 아파트 매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채 모두 한 달 안에 전세 세입자가 들어온 겁니다. 광명 철산동은 신혼부부가, 의왕 내손동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가정이, 군포 산본동은 혼자 사시는 50대 여성분이 계약을 했습니다. 전세금이 들어오니 실투자금 2억 원이 고스란히 다시 제 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하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남겨뒀습니다. 2021년이 되자 부동산 시장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너도나도 연골 매수에 나섰고 수도권 아파트 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제가 8억 7천만 원에 매입한 세 채의 시세가 1년 만에 12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3억 3천만 원의 평가 차익이 생긴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부동산 앱을 켜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계산한 대로 되고 있어. 그 생각에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시세는 1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년도 안 돼서 6억 3천만 원의 평가 차익이 생긴 거죠. 저는 아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노후 걱정 없어. 저세채만 팔면 세금 내고도 5억은 남아. 그 돈이면 우리 여생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내는 조수석에서 제 손을 잡으며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면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퇴직하자마자 부동산으로 몇 억을 벌었다며? 저는 겸손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그래, 나는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후배들한테도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팀장님, 저도 부동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조언 좀 해주세요. 저는 마치 전문가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봐라, 역시 내 계산이 맞았잖아. 양도세 유예가 끝나기 전에만 팔면 돼. 정부가 계속 연장해 줄 거야. 아직 시간은 충분해.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행복한 순간 세상이 저를 향해 송곳을 겨누고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피 올렸습니다. 빅스텝이라고 불리는 대폭 인상이었죠.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8월에 또 0.25%피, 10월에 0.5%피, 11월에 0.25%피. 불과 반년 만에 기준금리가 1.5%에서 3.25%로 치솟았습니다. 연말에는 3.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진짜 악몽은 주택담보대출 금리였습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가 붙으면서 주담대 금리가 6%를 넘더니 결국 7%를 찍었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려갈 줄 알았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낼 거라는 뉴스를 매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미국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고금리 기조는 계속됐고 한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담보대출 4억 원의 이자가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월 80만 원이던 이자가 150만 원이 됐고 200만 원이 됐고 결국 28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담대 7%, 이 숫자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한 달에 280만 원이면 1년에 3,360만 원입니다. 퇴직 후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 돈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버티는 것만으로도 매달 피가 말랐습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날아왔습니다. 2023년 기준 공시지가가 올라서 세채 합산 종부세가 연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출 이자의 종부세까지 1년에 거의 4천만 원 가까이가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동시에 전세 시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리가 오르니까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사람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4억 원에 놓았던 전세가 3억 2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무려 8천만 원이나 역전세가 난 겁니다. 만기 때 세입자에게 8천만 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해도 그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세가가 매입가보다 낮아지는 깡통전세 공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매매 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15억 원을 찍었던 제 아파트들의 호가가 14억 원으로, 13억 원으로, 12억 원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려고 내놓은 매물은 산처럼 쌓이는데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투자한 광명, 의왕, 군포 같은 경기도 중하급지는 타격이 더 컸습니다. 강남이나 용산 같은 상급지는 그래도 버티는데 중하급지는 거래 절벽이었습니다. 매물만 쌓이고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야. 금리가 다시 내리면 괜찮아질 거야. 정부가 양도세 유예도 계속 연장해주고 있잖아. 버텨야 해. 지금 팔면 손해야. 아내는 제 안색이 어두워진 걸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노후 걱정 없다고 큰 소리쳤던 게 불과 몇 달 전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금리 인하 전망, 양도세 유예 연장 같은 기사만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정부가 규제 정상화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출 규제까지 대폭 강화됐습니다. DSR 규제가 더 촘촘해지면서 다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대출이 불가능해졌고 기존 대출도 만기 연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다시 엑셀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세 채의 현재 시세는 약 11억 원으로 떨어져 있었고 매입가가 8억 7천만 원이니까 차익이 약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강화된 규제 시행 전에 팔면 양도세가 약 7천만 원, 시행 후에 팔면 양도세가 약 1억 9천만 원, 차이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낸 대출 이자 1억 원, 종부세와 재산세 1,500만 원, 역전세로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까지 합치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저는 급하게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악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 채 모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그들은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세입자에게는 강력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2020년 7월에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세입자는 한 번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광명 철산동의 신혼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데 지금 이사 못 가요. 계약갱신 청구권 쓸게요. 법적으로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왕 내손동의 젊은 가정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사 가려고 해도 요즘 전세 매물이 없어요. 저희도 새 집 구하면 연락드릴게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들도 새 전셋집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군포 산본동의 50대 여성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문자도 보냈습니다. 세입자님, 사정이 급해서 그러는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사비용 500만 원 드릴게요. 답이 없었습니다. 직접 찾아갔습니다. 군포 산본동 아파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세입자분이 퇴근하고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저기 집주인인데요. 그분은 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요즘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역전세라서 제가 오히려 돈을 더 구해야 이사를 가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왜 다들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입자들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역전세 상황에서 그들도 피해자였습니다.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의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추가로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상급지는 버티고 중하급지는 빨리 팔아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중하급지 세 채를 들고 있으면서 세입자 때문에 발이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강화된 규제 시행일이 다가왔습니다. 광명 철산동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완전히 묶였고 의왕 내손동은 여전히 이사갈 곳을 못 찾았다고 했고 군포 산본동은 끝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밤 저는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23번째 전화였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그 기계음이 들리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게 더 미안했습니다. 규제 시행일이 지나고 저는 결국 그해 여름에 세 채를 모두 팔았습니다. 세입자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면서 7월에 한 채, 9월에 두 채를 처분했습니다. 매도가는 총 10억 5천만 원,
매입가가 8억 7천만 원이었으니 차익은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규제 시행 전이었다면 양도세로 약 5천만 원을 냈겠지만 규제 시행 후였기 때문에 양도세가 1억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숫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익 1억 8천만 원에서 양도세 1억 5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년간 낸 대출 이자가 1억 2천만 원, 종부세와 재산세가 2천만 원, 역전세로 돌려준 보증금 차액이 1억 5천만 원, 취득세와 중개수수료가 5천만 원, 총 비용이 3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차익 3천만 원에서 비용 3억 4천만 원을 빼면 저는 3억 1천만 원을 잃은 겁니다. 33년간 모은 노후 자금이 5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난생 처음 구직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68세, 경력 33년, 전 대기업 재무팀장. 이력서를 써보니 화려해 보였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0대 후반의 퇴직자를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몇 군데 지원했지만 면접 연락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아파트 단지 경비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날, 저는 양복을 입고 갔습니다. 33년간 회사에서 입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면접관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력이 화려하시네요. 왜 경비 일을 하려고 하세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노후 자금을 다 잃었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음 주부터 나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경비실에 앉아서 CC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다루던 숫자는 수천억 원이었는데 이제 제가 받는 월급은 220만 원이었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 격일제. 새벽 6시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줬습니다. 여보, 힘들지? 저는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33년을 저렇게 일했는데 주담대 7%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내와의 대화가 줄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아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과연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경비 일을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3년간 재무제표를 만들면서 저는 숫자가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매출, 비용, 이익, 세금, 모든 것이 숫자로 환산되고 숫자로 통제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달랐습니다. 부동산에는 사람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정책이라는 변수가 있었고 금리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세입자의 사정, 정부의 규제 정상화 움직임, 미국발 고금리 기조, 이런 것들은 엑셀셀에 입력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세를 끼면 실투자금이 줄어든다는 장점만 봤습니다. 전세가 있으면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단점, 역전세가 나면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위험은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는 너무나 강력해졌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하나면 집주인은 2년을 더 묶입니다. 세입자가 새 전셋집을 못 구하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역전세 상황에서는 세입자도 피해자가 되어버립니다. 내 집이 아닌 겁니다. 금리 변수도 너무 안이하게 봤습니다. 0.5%였던 기준금리가 3.5%까지 오르고 주담대 금리가 7%를 찍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상상 못했다는 건 변명이 안 됩니다. 변동금리로 4억 원을 빌리면서 금리 상승 리스크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건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광명, 의왕, 군포, 전부 경기도 중하급지에 투자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전세 가율이 높고 실투자금이 적게 드는 좋은 매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릴 때 중하급지는 가장 먼저 매물이 쏟아지고 거래가 끊깁니다. 강남이나 용산 같은 상급지는 그래도 실수요가 받쳐주지만
중화급지는 투자 수요가 빠지면 거래 절벽이 됩니다.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이겁니다. 좋은 것은 끝까지 지키고 나쁜 것은 미리 정리하라. 상급지 한 채를 오래 보유하는 것과 중화급지 세 채를 단기로 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저는 숫자에만 매몰되어서 이 단순한 진리를 몰랐습니다. 세 채를 사느라 쓴 8억 7천만 원으로 강남 소형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면 지금 저는 경비실에 앉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정책을 맹신한 것도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양도세준과 유예는 2022년에 연장됐고 2023년에 또 연장됐고 2024년에 또 연장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계속 연장될 줄 알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죽이려고 하겠어? 영원히 연장해 줄 거야. 이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언제든 바뀝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여론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규제는 정상화됩니다. 영원히 유지되는 유예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양도세 유예 하나만 믿고 버티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발 제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유예는 언젠가 끝납니다. 금리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내 편이 아닙니다. 출구 전략 없는 진입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경비실에서 퇴근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며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음 조에게 인계를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중에 혹시 나처럼 연골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 있을까? 주담대 7%에 허리가 휘는 사람이 있을까? 양도세 유예만 믿고 버티는 사람이 있을까? 제발 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경비 일이 힘들지 않냐고요? 힘듭니다. 60대 후반의 몸으로 12시간 근무를 하는 건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스칠 때 그때가 가장 힘듭니다. 33년간 수천억 원을 다뤘던 사람이 지금은 월 220만 원을 받고 CCTV를 보고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존심이라는 게 조금씩 덜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놓고 기다립니다. 주말에는 손주들이 놀러 옵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라고 부르며 달려올 때 그 순간만큼은 주담대 7%도 양도세 중과도 역전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3억 1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최대의 실패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 돈으로 값진 교훈을 산 겁니다. 숫자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좋은 것은 끝까지 지키고 나쁜 것은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3억 1천만 원 주고 배웠습니다. 비싼 수업료였지만 그래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부동산 투자로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전문가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틀렸습니다. 숫자는 완벽했지만 세상은 숫자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유예만 믿고 버티고 계신 분들, 주담대 7%의 이를 악물고 버티고 계신 분들, 전세 낀 중하급지 다주택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제 이야기가 곧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숫자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출구 전략이 없다면 손절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버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경비실에서 새벽을 보내며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